금요일 저녁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들 자팍하고 박식하게 수다 떨어보는 금요살롱 시간. 오늘은 수다 떨 분이 한 분으로 줄었네요. 원래 우리 이택광 교수랑 함께 하는데 출장 중이라서 바쁘셔요? 강남대학교 강유정 교수와 제가 둘이 그냥 수다를 떱시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유정입니다. 네, 영화 평론가시잖아요. 네. 영화 얘기해야죠. 맞아요. 네. 오늘은 이른바 사회파 영화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지영 감독의 블랙머니, 이게 개봉하자마자 아주 상당한 관심을 받고 관객도 많이 들지 않았습니까? 관객 꽤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지영 감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감독 중에 최고령자시래요. 네. 그러니까 그 연배에 활동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냥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 개봉관에 걸고 그리고 대중 상업 영화로서 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렇죠. 어떤 그 행보가 되는데, 게다가 지난번 전작인 부러진 화살도 그랬지만 이 정지영 감독의 따라붙는 별칭 자체가 사회파 감독이거든요. 뭐 대부분의 영화가 사회 맞아요. 이슈가 되는 소재를 갖고 하는데 독립 영화나 무슨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대중적 영화, 상업 영화로. 네. 그러니까 정지영 감독의 영화적인 가장 전성기라고 하면은 아마 정관용 교수님 잘 알겠지만 1990년대거든요. 예. 하얀 전쟁이라던가. 하얀 전쟁, 월남 전쟁. 네. 남부군. 맞아요.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을 때 사실 2세대 감독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회파 감독이란 말이 한국에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잘하는 걸 지금 영화계 최고 선배가 돼서도 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왜 요즘 이렇게 더 화제가 되느냐. 한동안 사회파 영화라고 할 만한 영화들이 상당히 한국 영화 개봉관에 많이 걸렸는데,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좀 오락성 짙은 범죄 영화라던가 이런 영화들 위주로, 아니면은 그냥 마블이나 해외 영화들 위주로 가다 보니 한국 이야기를 다룬 이런 사회파 영화라고 할 만한 게 걸릴 틈도 없고 만들어질 일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진짜 그랬네요. 그러다 보니 정지영 감독 이 블랙머니가 오히려 더 조금 눈에 튀는 현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부군 하얀 전쟁, 최근에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도 있었고. 맞아요. 네. 그죠? 이번에 블랙머니. 블랙머니는 그 외환은행 론스타, 그걸 다룬 영화. 뭐 영화에서는 직접적으로 론스타라고 이름이 나오지도 않지만 뭐 금융위원회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한국의 알짜 은행인데 왜 저렇게 헐값에 넘어가지라고 얘기를 그렇게 대한은행이라는 별칭으로 쓰이고 있긴 합니다만 누구나 짐작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음모론이 영화보다 약간 현실에 먼저 떠돌잖아요. 가령 어떤 그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짜 팩스를 보냈던 은행 직원분들이 다 자살로 어떤 사고를 당한다거나, 자살 사고라는 말이 모순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을 영화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물론 다 허구예요. 다 허구지만 많은 분들이 저런 일이 영화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도 있을 법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사실감 있는 얘기로 전달이 되는 거죠. 재미있나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일단 그 최근의 영화들이 좀 꾸밈도 많고 한편으로는 배우들이 잔재주를 많이 부리는 부분이 있는데, 옛날 감독님답게 좀 선 굵게 굵직하게 사건 위주로 쭉쭉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카메라 워킹이나 뭐 혹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부분적인 요소들도 관객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 뉴스에서 보긴 봤잖아. 하지만 별로 신경 안 썼던 그 일인데 이거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였어라고 계속 주제를 깊이 찔러주는 게 다 굉장히 와닿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아마 저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음모론적인 말씀하신 그 내용은 확인된 바는 아니잖아요. 확인된 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영화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더 말을 앞뒤를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개연성이라고 하잖아요. 현실에서 일어난 일은 더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이거는 가설이니까 훨씬 더 꼼꼼하게 정지영 감독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령 왜 거기서 그렇게 쉽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탄탄한 은행을
매각하는 것에 그렇게 별 주저함이 없었을까라는 것에 이제 정지영 감독의 대답은 분명히 누군가 이권이 걸려 있었을 것이다. 결정하는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일테면 하나의 가설을 제공하는데 뭐 그럴듯하게 들린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교롭지만 바로 얼마 전에 국가부도의 날 네. 그게 IMF 사태를 맞게 된 과정을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이번에 이 블랙머니는 그거로 인해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태 그 이후에 나타난 일 공교롭죠 사실. 공교롭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사소한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국가주의. 사실 그래서 전 국민이 금을 모아서 국가를 살리려고 했던 일이기도 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 금융 문제를 다루면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국가부도의 날에서도 여러 이제 얘기들이 등장하긴 했지만 어떻게 하면 배우들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애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용어들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비리를 파헤치려고 애쓰는 인권 변호사도 나오고 근데 그런 인물들의 활동은 알겠는데 깊숙이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는가를 보면은 좀 어렵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 아실 수 있을 텐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고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긁어 모으는 그런 네, 거강꾼들 얘기를 다뤘는데 심지어 어떤 배우를 출연시켜가지고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주식통 이렇게 하는 원리입니다. 모르시겠죠? 하지만 알면 돼요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도 대개 관객들은 아 그런 게 있나 보구나 정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부분이 이번 영화에서도 보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네, 접근했지만 사람들은 잘 모르고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전달해 줍니다. 정지영 감독이 그 론스타 외환은행 이게 다 어려운 얘기인데 어떻게 쉽게 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했대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국가부도의 네. 날을 그 개봉된 걸 보고 됐다 했대요. 우리 영화는 저 영화보다 쉽다. 네, 그 영화보다는 사실 쉽게 그려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약간 우리가 학습된 게 있어서 가령 어떤 언론사에서 그 문제를 파헤치려고 할 때 가처분 소송을 해서 방송을 못하게 한다라거나. 근데 마침 그 영화 개봉할 때 지금 그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그 MBC 아마 PD 수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뭘 방송하려 했는데 가처분 소송에서 뭐 실명은 좀 감추고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지영 감독의 사회파라는 게 어떤 영화인가 아 우리가 현실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영화에서도 일어나는 거구나라고 좀 더 쉽게 와닿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회파 영화, 이른바 사회파 영화는 숙명적으로 어려운 주제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하는 맞아요. 그런 네. 어떤 한계 같은 건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논란거리, 사회파 영화에는 반드시 또 논란거리가 있는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음모론적으로 누군가 이권을 챙긴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은 가능하나 확정된 바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나 영화는 그걸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역사 인식이나 사실 인식에 있어서 혼란을 줄 수도 있다. 근데 심지어 정지영 감독의 전작인 부러진 화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법 불신을 네. 조장할 수 있다. 네네네. 뭐 이런 또 비판도 받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법 테러를 미화한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건 분명히 그런 위험이 있죠. 이번에도 그런 위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매각 지연으로 인한 그 국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올해 연내에 난다. 투자자 국가 소송 맞습니다. 지금 네. 진행 중입니다. 네, 연내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다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 사이에 실제로 어떤 인물, 그러니까 영화가 좀 영리하게 피해가는 거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를테면 탐사 취재 보도와 다른 점일 텐데 누군지 연상은 가지만 분명히 그 인물은 아닌 듯한. 그래서 재미있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법적 처벌은 피해가려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경영 씨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아시잖아요. 이경영 씨 나오면은 아 부패한 관료 역할 하겠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잘 활용하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뉴스 같은 걸 잘 뒤져보면 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일 것 같다라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게 아마 영화니까 어떤 점에서는 왜 서동요처럼 아직 있지 않은 일에 대해서 조금은 그 밝히고 싶은 의지도 있을 수 있고 현실에 대해서 의심가는 부분이 있지만 법적인 어떤 좀 고충이 의심됐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한 개연성 있는 어떤 가설로 저는 제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최근 몇 년 동안은 이른바 사회파 영화 같은 게 별로 없었다. 뭐 이런 말씀했습니다만은 범위를 좀 넓혀서 보면은요. 광주 항쟁 같은 걸 다룬 그 택시 운전사. 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사회파 영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요. 한동안은 도가니 같은 영화들 작은 범위의 얘기들을 사회파 영화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뭐 최승호 그 감독 지금 MBC 사장이시지만 그분이 만들었던 자백 같은 그런 영화들을 사회파 영화라 불렀지만 어느새 이게 조금씩 범주가 커져서 과거에 그렇게 작은 얘기들을 다룬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다뤘던 그런 작은 사건이 아니라 택시 운전사처럼 좀 더 큰 사건 그리고 1987처럼 검사도 등장하고 거기에는 평범한 대학생도 등장하고 그리고 동화특위 여러 이제 기자들도 다 등장하는 것처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국의 대중영화가 거의 다 사회파 영화가 되었던 시절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빈 공백이 더 커져서 아무도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더 들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듯해요. 네. 그러네요. 1987도 택시 운전사도 우리 역사와 현실을 다룬 거는 다룬 건데 정통적 의미의 사회파 영화는 또 아니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되게 정통의 의미의 그 사회파 영화들은 아주 작은 사건들의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나를 숨겨진 진실, 진짜 의미. 그죠. 탐사보도처럼 약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작품들이 많은데 이렇게 현대사적인 큰 상징적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좀 사회파 영화라기보다 역사 영화 개념적으로 좀 더 확장이 된 거죠. 그렇죠. 네. 현대사도 역사니까. 맞아요. 네. 한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다룬 것도 다 역사 영화의 하나고 그런 거는 흥행도 대단히 크게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사회파 영화들이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너무 현대사에 치중한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현대사 내지는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영화들을 조금 약간 너무 현실과 가깝다면 영화는 왜 조금은 비현실적인 것을 구매하는 그런 욕망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멀어지지 않나 싶은데 저는 켄 로치라는 영국 감독의 그 사회파 영화 스타일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어떤 영화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칸네에서 상을 받았던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작품을 만든 바로 그 감독인데 그게 그 뭐 사회복지기금 받으려고 이 행정 요식 절차가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터무니없는지 뭐 그런 거 그린 영화죠. 네. 그러니까 일테면 허구예요. 이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입니다만 꼭 그 인물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놈의 복지기금을 타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 걸 하는지 컴맹인 노인한테 컴퓨터 사용해서 일테면 아이디 만들어라. 근데 아이디 만들면서 계속 우리로 치자면 마치 여러 가지 무슨 인증서 다운받아야 되듯이 계속 되돌아가고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그려 보여주면서도 결국은 많은 이런 사람을 위한 복지 제도가 사람을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실제로 비전문 배우가 등장해서 영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 하층민에게서는 아주 고단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복지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사회파 영화의 가장 아주 멋있는 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건을 꺼내와서 그것의 진실 여부를 밝히는 것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가 아니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남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켄 로치가 좀 사회파 영화의 가장 좀 높은 윗길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완전히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몇 년 전에 그 카트라는 영화. 맞아요. 네. 그 작품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파업 투쟁을 담담하게 진솔하게 그려나가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거는 블랙먼이나 국가부도의 날과는 전혀 다르게 바로 이웃에서 벌어질 수 있는 또 진짜 몇 년 전에 벌어졌던 그 일. 맞아요. 그걸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한 작품들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과거엔 그 TV 연속극도 그런 게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굉장히 아주 비현실적이거나 그러니까요. 아예 현실을 다루려면 현재 그냥 사건을 가져와서 다루는 작품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이 블랙머니가 사회파 영화라서 그렇겠지만 또 정지현 감독이 겨울왕국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더 내고 계시기도 해서 그 부분에서 또 상당한 또 관심을 좀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젊은 감독들이 우리 정지영 감독 같은 분한테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편으로는요, 제가 조금 아픈 소리를 하면 한국 영화계가 너무 커지면서 감독의 개성이 자라날 틈이 더 없어진 거예요. 자본이 더 커지고, 그러면 투자가 더 많아지고, 그것에 손해를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의 힘을 휘둘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어서 이 장면에 대한 평가를 다 매겨줍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들이 뾰족뾰족한 부분들은 재미없거나 혹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다 깎여 나가서 약간 둥글둥글한 영화들이 대중적으로 선호되는 영화들로 만들어지는 구조다 보니 정지영 감독 같은 이 독불장구 스타일로 난 내 스타일로 가겠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정지영 감독이니까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네. 네. 젊은 감독들은 입봉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자신의 개성을 내세워서 독립영화 안에서 목소리를 낼 뿐이지 만약에 정말 상업영화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 현실 문제에 밀착해서 그러면서도 독불장공적 자기 색깔을 보이면서 그러면서도 대중적 흥행력도 갖춘 이런 걸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봉준호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봉준호 감독이 나름 굉장히 성공을 한 감독이고 최근에는 봉준호 감독은 제가 보기에는 정식 정통파로서의 사회파 감독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런 시대적 배경을 깔고 봉준호식 스타일로 재미있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성장하는 것 같고 더 한국 영화를 넘어서는 부피를 가진다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는 좀 젊은 여성 감독들이 그렇게 사회파 영화의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예를 들면 벌새라는 감독. 김보라 감독. 네, 벌새라는 영화도 보도하면 저희 프로그램 왔었죠. 네, 이미. 그 성수대교 참사를 그리지만 아까 우리 말했던 그 다니엘 블레이크처럼 한 소녀의 이야기, 그때 당시 존재할 수 있었던 중학교 2학년 어린 소녀의 이야기로 우리 사회를 잘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참 요즘에 뿌듯한 거는 그렇게 젊은 여성 감독들이 오히려 상업 영화로 진출하려는 노력보다는 자기 세계를 보여주려고 한다는데 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면서 사회파 영화란 한마디로? 저는 사회파 영화란 사이렌이다. 네. 먼저 우리가 사이렌이 울리면 일단 귀를 기울이잖아요. 근데 사회파 영화는 어쨌든 사회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굉음을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화가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볼게요. 네. 강유정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